한국국악진흥원 책임연구이으신 김지연 박사님께서 조선 후기 존해원의 설립과 상주 사족의 역할을 대강하겠습니다. 김지연 박사님에게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국악진흥원에서 온 김지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학교에서 조선시대 후기 영남 남인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태계학파라든지 뭐 여러 학자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사상들, 이런 이야기들을 공부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상주에 대한 그런 연구도 빠질 수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복 정경세 선생이라든지 뭐 존해원이라든지 도남서원에 대한 공부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오늘 이 존해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하는 가운데 여러 선생님들의 존함을 그냥 그대로 부르거나 이런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 관계상 선생이란 호칭을 별도로 붙이지 않아도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책을 보시면 두 번째 페이지 보면 첫 번째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따라오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고 계시다시피 상주는 영남의 낙동강 중류에 위치하는 지역이고, 그리고 충청도라든지 전라도라든지 이런 다른 지역과의 이동이 활발할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교통의 요지고 평야도 많아서 예전부터 아주 귀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경상도라고 하는 명칭이 경주와 상주에서 따온 것만큼 이 영남을 대표하는 대읍으로 기능을 했고, 특히 조선시대에는 경주에 있던 감령,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경상북도청이 이 상주로 옮겨옴에 따라서 더욱더 그 기능은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경상감사가 이 상주 목사를 겸하는 정도로 이 상주의 위상은 높았다고 할 수 있죠. 조선이 건국되면서 일어났던 신분제적인 변화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지금 여기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모두 그분들의 제가 후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족이라는 계층이 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토성사족이라고 하니까 지역 중심에서 형성된 이 사족이라는 분들이 과거를 쳐서 서울로 가서 관인이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지역 사회에 남아서 제지사족, 그러니까 지역에 머무르는 사족층을 형성하셨습니다. 그때 중요한 게 우리가 향리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사극을 보면 그 사또 수령 밑에서 일을 하는 이방 뭐 이런 사람들 향리들 층하고 우리 사족들을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 더 분화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초점을 맞추면서 이 사족들의 집에 결속력이라든지 기반을 다져 나갑니다. 그게 이제 조선시대 사회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상주 역시도 15세기 그러니까 1600년대 이후가 되면 사족들이 세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상주에서 오래오래 계셨던 토성사족의 대표는 상산 김씨 문중입니다. 이렇게 상산 김씨 문중이 먼저 내려와서 대를 이어서 살아오다가 이 상산 김씨 문중의 가격을 보고 가문의 격에 맞춰서 혼인관계가 활발하게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16세기가 되면 제가 2페이지에 썼습니다. 여러 사족들이 이제 상주로 이사를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흥양 이씨라든지 진양 정씨라든지 뭐 동래 정씨, 수많은 가문들이 이 1600년대가 되면 상산 김씨와의 혼인을 바탕으로 상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 상주의 사족들의 결속력은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지금 저희 여기 기념사업회와 같은 이 회를 만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계라고 하는 건데, 그 유명한 계가 1566년에 병인계, 그리고 1578년에 무인계라고 하는 계를 형성하면서 주요 가문들의 인사들이 모여서 함께 이 상주라는 사회를 어떻게 우리가 사족을 중심으로 한번
이 결속을 다져나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조선이 넘어오다가 1592년에 나라가 멸망할지도 모르는 큰 사건에 빠지게 되니 그게 바로 이제 임진왜란의 발발입니다. 1592년 4월 14일 일본의 군대가 부산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군대가 상주로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은 4월 23일이니까 9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상주까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걸음으로 걸어 올라고 한데도 엄청난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이 부대가 그만큼 빨리 올라왔다라는 거는 그 상주 일대, 그 경상도 일대의 피해가 엄청났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3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제가 지도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거기 보면 이제 선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 선이 이제 일본군이 지나간 경로인데 거기 보면은 이제 첫 번째 군대라고 하는 고니시 유키나카 군대가 이 쓸고 올라간 경로에 상주가 이렇게 바로 딱 위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그만큼 임진왜란으로 상주가 굉장한 큰 피해를 입었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상주의 사족들이 무엇을 했는가 하니 이제 의병을 일으켜 의병 활동을 통해서 지역 사회를 지키는데 앞장섰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 임진왜란이 끝나고 났을 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돈을 들여서 직접 군대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명분을 이제 사족들이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면 상주 사회에서 그 명망은 더욱더 높아지게 되는 거고 그렇게 높아지면서 이 사족들이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지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했던 장소를 짓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조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98년에 전쟁이 끝이 나고 99년에 조내원이 지어지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내원 설립 배경은 지금 제가 임진왜란으로 대강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4월 23일 상주에 이제 일본군이 도래했을 때 이미 저기 구미 근처 금호전투에서 4월 20일에 엄청나게 피해를 입어서 많은 이런 피해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관군들, 수령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뭐 제대로 방어할 겨를도 없이 이제 북천 전투가 일어나긴 하지만 그 남아있는 관군과 이런 의병들, 그 다음에 서울에서 온 순변사, 이일 등 부대들이 활동을 하지만 거의 전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상주의 사족들이 이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인근 그 산 이런 쪽으로. 그래서 유명하신 이준 형제분의 부모님이라든지 뭐 우복 정경세 선생의 어머니, 그 동생 분들이 이때 지금 다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일본군에 의해서. 특히 이제 우복 정경세 선생 같은 경우는 이런 피난 과정 중에서 독화살을 맞아가지고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시거든요. 그 정도로 처음 상황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월에 잘 아시는 학보 김성일 선생께서 이 초유사 이제 내려와서 유림들을 독려해서 부대를 의병들을 독려하는 그런 초유사에 임명되면서 경문이 이제 내려지게 되고 이걸 중심으로 피난을 갔던 상주의 사족들이 이래선 안 되겠다. 우리가 우리 지역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의병들을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4페이지 보시면 표 1번에 상주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의병 부대가 크게 창의군, 충보군, 상위군 이런 식으로 세 부대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런 직임을 맡은 여러 사족들이 예전에 병인계, 무인계를 통해서 활동했던 어른들이 다 여기에 소속이 되셔서 재산과 목숨을 내어놓고 상주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부대가 이렇게 세 부대로 나눠져 있었다라는 거는 그만큼 상주가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일본이 상주를 차지했기 때문에 일본군이 그냥 스치고 지나간 게 아니라 이 상주에 계속 부대를 주둔하면서 이 상주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감시를 하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의 큰 힘으로 모아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분산된 조직력으로 이제 일본군을 계속 끊임없이 공략하고 하면서 그들의 이전 군사적 기반을 흔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이제 여러 활발한 의병 활동이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향촌사에서 명망을 얻는데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조정 차원에서 이제 인정이라든지 포상 차원으로 글을 내리거나 상을 주거나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 사족들의 이제 명망이라든지 이런 거 더욱더 올라가게 되는 거고, 또 임진왜란 당시 의병 활동을 통해 목숨을 잃었던 이런 어른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충절이라고 하는, 그리고 효라고 하는 명분이 조선에서는 최고의 명분이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더욱더 이 사족의 위상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자 이렇게 사족들은 그러면 이렇게 피폐화된 이 전쟁으로 전부 다 이게 상주에 땅을 지을 수 있는 영토가 거의 뭐 반 이상 이렇게 없어졌다 할 정도로 힘들어진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복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사회가 당연히 이제 땅이 피폐해지니까 경제력으로도 힘들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또 모든 풍습과 이런 인간과 인간이 나눌 수 있는 이 예라고 하는 질서도 모두 다 무너지게 됐다라는 거죠. 이때금 조선에서 이 상주의 유림들은 사족들은 어떤 선택을 했느냐,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회가 유지되는 데는 무엇보다 이 예라고 하는 질서가 회복되는 게 먼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라고 하는 질서, 예교를 회복하는데 우리가 한번 앞장서 보자라고 동의를 하면서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먼저 우리가 그 전에 병인계, 무인계라고 하는 이 조직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으니 우리 한 번 더 그때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전쟁을 거치면서 살아남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후손들 중심으로 계를 한번 다시 만들어 보자 라고 출발한 게 낙사계라고 하는 움직임이고요. 그리고 이제 향안이라는 걸 작성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때 이제 큰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우복 정경세 선생님이십니다. 우복 정경세 선생은 1580년 우리 굉장히 유명한 서해 류성룡 선생이 상주의 목사로 부임을 하면서 1580년부터 상주에 있던 사족들이 이 유성룡 문화에 나아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선생에게 태계학에 대해서 배우고 학문에 대해서 배우면서 서로 간의 동류의식, 그러니까 우리 같이 동문이다라고 하는 의식도 생겨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이 바른 사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가라는 의식을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계도 조직하고 의병활동도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똑같이 바탕이 돼서 이 낙사계를 조직을 하는 거고, 이 서해 선생의 가장 우뚝한 제자가 바로 우복 선생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복 선생이 그 이후에 문과급제를 통해서 중앙관직 생활을 하셨고, 그리고 임진왜란 과정에서는 경상북도 관찰사로 임명이 되셔서 전쟁의 후반을 수습하는 데 앞장섰던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1598년에 전쟁이 끝나고 우리가 붕당이라고 알려진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인, 북인, 서인 이렇게 할 때 이제 당과 당 간의 이런 경쟁 속에서 이 남명 조식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북인, 의병 활동할 때 굉장히 활발히 활동했던, 그러니까 곽재우 의병장 이런 분들을 앞장세웠던 그런 북인들에게 이제 세력 싸움에서 밀려나가면서 이 서해 유성룡 선생이 전쟁 7년간 재상의 역할에서 국가 책임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밀리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낙향을 하면서 이것과 맞물려서 우복 정경세 선생도 당상관의 지위에 있었지만 상주로 내려오셨습니다. 37살의 나이에. 그때 내려오시면서 하신 일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당상관이라고 하는 자신의 이 명망을 바탕으로 예전에 이 동문들을 모아서 상주 사회를 일으켰던 거죠. 그때 하면서 하셨던 게 이제 향안을 만들고 낙사계를 만들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 6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이 우복 선생이 쓰신 이 향안 만들 때 이거 왜 만드냐 하는 기록을 제가 써놨는데요. 그러니까 이족과 사족을 구분하기 위해서다라고 딱 명시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상주 사회에서 사족들이 가지는 지위와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낙사계를 또 만들고 향안을 만들어서 전쟁 후 사회를 한번 복원해 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이제 크게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그 우복 선생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이전, 이준 형제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전, 이준 형제분들이 낙사계를 만들 때에 많은 도움을 주셨고, 그래서
1599년에 24명의 개원으로 낙사계가 출발을 합니다. 상주문인 가운데 서해문인록에 올라와 있는 이 분들이 총 23명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낙사계를 운영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 예교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러면은 뭘 할 수 있을까? 계도 만들고 향안도 만들었는데 이제 뭐를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무너진 학풍을 일으켜야 된다.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하지요? 학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럼 학교가 조선시대 때는 서원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태계 이황 선생이 도산서원부터 해서 이렇게 서원을 막 번성시켜 나갈 때 상주에는 그때까지 서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도남서원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건의가 됐었고, 도남서원에 5현을 종사합니다. 그래서 정몽주, 김갱필, 정여창, 이연적, 이황 즉 5현을 모시는 도남서원이 1606년에 준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이렇게 맞물려서 같이 돌아가게 됐다라는 거죠. 이런 과정에 그러면 이 당시에 이 상주라고 하는 이 지방의 의료 사정은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더라도 전쟁이 끝난 시점에서 지방의 의료 사정이 좋았을 리가 만무합니다. 특히 조선 시대에는 서울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내의원이라든지 해민서라고 하든지 이런 큰 의료원들이 있었지만 이 지방까지는 다 관에서 만든 의료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약이라고 하는 종부품 관직이 있었는데 약을 찾고 뭐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감령 소재지, 그러니까 도청 소재지에 배치가 됩니다. 근데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상주에 있던 감령이 대구로 옮겨지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 상주는 감령 소재지도 아니라서 그런 심약과 같은 분도 없었고, 또 수령들의 의료를 이제 보좌하려고 의학 생도들이 파견되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백성들의 의료까지는 책임질 수 없었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그러면 이제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병을 고쳤는가? 이게 바로 미신입니다.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뭐 다치고 이러면은 된장, 뭐 화상에는 소주 같은 거 이렇게 주시고, 뭐 아니면 천연두 옛날에 보면 귀신 이렇게 전염병 돌 때 지금처럼 부적 같은 거 집 앞에 이렇게 다 붙여놨단 말입니다. 이런 미신들이 있었는데 유학자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굉장히 비과학적인 방법이었던 겁니다. 유학자들이 볼 때 귀신을 믿고 그렇게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한다? 있을 수가 없었던 일이죠. 그리고 유교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관념이 바로 효라는 관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편찮으시고 다치셨는데 그런 비과학적인 미신으로 치료를 한다?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유림들, 사족들이 이 의술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의료기관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처음부터 이제 기관을 이렇게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럼 뭘 먼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아프면 제일 먼저 선생님들 어디 붙여가시죠? 병원을 가기보다는 약국을 먼저 갑니다. 일단 약을 사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약부터 한번 마련해보자. 근데 내 혼자 마련할 수는 없으니까 뜻있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공동 약을 사서 이 약을 서로 이렇게 빌려주고 받아주고 이런 걸 한번 해보자. 그게 이제 약계라고 하는 건데, 전쟁이 끝나고 나면 지역사회 곳곳에서 약계가 만들어지고 약계가 운영됩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대표적인 게 이 조내원도 그런 약계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조내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제 정부, 조정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체제, 그러니까 병원을 정부에서 지어주고 기관에서 지어주고 하던 것 같아서 사족들이 사족을 중심으로 사설 의료기관을 만들어 갔던 이런 분위기에서 가장 선봉에 있었던 이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9페이지부터 조내원 설립과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지요. 이 조내원이 전쟁을 끝나고 이제 그 의료품 보관 창고도 만들고 숙소를 겸할 수 있는 어떤 시설도 출발을 해서 이렇게 의료원이라는 모습으로 문을 연 거는 1599년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지금 있는 이 조내당이 건립이 되면서 보통 이렇게 번듯한 기관으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존해원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 존해원이라는 명칭에 다 담겨 있습니다. 존해원은 아시겠지만 존심애물에서 나온 말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을 지키고 길러서 타인을 사랑한다 라는 건데, 마음을 지키고 기르는 건 사족들, 본인들의 몫이고 의무였고요. 타인을 사랑한다 했을 때 이 타인이 누구인가, 이 타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가 이 바로 존해원의 가치가 여기 다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존해원의 설립을 주도했던 분 역시 정경세 선생, 우복 선생이셨습니다. 그래서 1599년에 경상도 관찰사 여기만 직후에 고향으로 내려오셔서 자신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존해원을 건립하기를 시도를 하셨죠. 지역에서 나는 약재는 이 지역의 향촌사회 일거리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산에 가서 캐던지 이런 방법이 있겠지요. 그러면 당약재, 중국에서 들어오는 약재는 어떻게 하냐? 돈을 주고 사온다 라는 얘기를 하죠. 쌀과 배로 구입을 한다. 그럼 쌀과 배로 구입을 할 때 이 쌀과 배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게 바로 사족들이 이제 기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처음에는 마련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약재도 사왔고 의사도 계시니 장소가 있어야겠지요. 그래서 약재를 구비하는 창고를 지어서 저장을 하는데, 환자가 소문을 듣고 날마다 오니까 기다리기를 하룻밤 이틀밤을 하니 이슬을 맞고 재울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하나 별도를 마련을 했다. 다섯 번째, 매약, 약을 사고 팔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익을 통해서 운영 비용과 재료를 충당했다. 이 말은 약사가 이 존해원이라는 곳이 매약, 약을 사고 파는 기능을 했다. 내가 인삼을 많이 캐서 존해원에 가져오면 존해원이 그걸 사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약이 막 필요하면은 존해원에 오면 그 약을 또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구로서의 기능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라는 걸 의미하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여섯 번째 항목입니다. 그래서 사서인을 불문하고 누구든지 약을 구하는 자는 이용에 차별이 없게 했다라는 거죠. 조선시대는 신분제 사회입니다. 그래서 평민, 그 다음에 천민, 그 다음에 양반 뭐 이런 것, 이 신분 차별이 지금의 입장에서는 불평등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당연한 겁니다. 그 사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 제약들이 있었는데 이 존해원을 세운 사족들만큼은 이 사람이 죽고 사는 의료원에 있어서는 이 신분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픈 사람,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쓸 수 있게 한다. 이게 바로 상주의 존해원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 의미라는 거죠. 14페이지에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신분, 뭐 양반만, 성별, 남자만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뭐 가문의 뭐 어떤 가문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나이를 불문하고 성별을 불문하고 아픈 사람은 모두에게 다 열려 있다. 이게 바로 존해원이라는 거죠. 이준의 기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개 남과 내가 친소가 다르지만 천지간에 함께 태어나 한 기운을 고르게 받았으니 가슴 가득한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동포를 살리는 것이 어찌 사람의 본분이 아니겠는가 라는 구절이 있죠. 이게 사족들의, 그 당시 사족들의 공통적인 인식이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신분은 다르지만 천지 기운은 고르게 받은 다 인간, 인류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돌보지 않겠는가. 두 번째, 유마힐은 아시겠지만 이 석가모니와 함께 활동했던 사람으로 불교적 인물입니다. 이런 유마힐은 지위가 있는 자가 아님에도 백성의 도기를 자기의 병보듯 하였는데, 하물며 불교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 유자들이 가만히 있어서 되겠는가 라고 딱 기문에 명시를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분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열린 의료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족들이 에헴 하면서 나 양반이네 하면서 지역사회에서 군림하거나 다스리려고 하거나 이랬던 분들이 아니시고, 자신들의 재산을 내어서 그분들과 함께 상주가 함께 잘 사는 이런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죠. 공공복지 실현,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공공복지 실현에 앞장섰던 분들, 이 상주 사족분들이 제일 먼저 앞장서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모든 혜택이 향촌민에게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이 돈을 많이 버는 정재계 인사들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재산을 내어놓거나 훌륭한 사회 일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 독립운동을 위해 전 재산을 내어놓거나 이런 분들을 우리가 굉장히 칭송을 합니다. 그분들을 칭하는 용어가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회를 대표하는 고위층 인사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건데, 저는 이게 조선시대판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상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이 상주를 중심으로 한 향촌의 제지사족들이 신분적 특권을 넘어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도덕적 존재로 충분히 기능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것은 조정, 관을 중심으로 한 의료 체계가 이렇게 사족 중심의 의료 체계로 변해가는 현실 속에서 조선은 중앙집권제 국가였지만 조선 초기에는 국왕을 중심으로 가다가 조선 후기가 되면 사족을 중심으로 한 체제로 변화합니다. 사대부들이 함께 정치를 하는 그때 그런 모습의 의료기관의 모습의 출발점이 바로 이 상주에 있었다라는 거. 이게 바로 존해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존해원은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는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용을 했고, 그 다음에 함께 모여서 여기서 중용을 강론하든지 아니면 뭐 경로잔치, 어른들 모시고 백수회라고 하는 경로잔치도 하면서, 그리고 또 정경세 같은 경우는 상주 목사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불러서 여기에다가 숙박을 모시면서 대접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활발하게 쓰였습니다. 근데 이제 1606년 도남 서원이 완공이 되면서 정식 학교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공부라고 하는 이런 모임은 도남 서원 쪽으로 좀 옮겨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능이 점차 좀 약해지고 이제 활동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기관이라고 하는 게 의사를 꾸준하게 모셔야 유지가 되는 거라서 이제 그런 현실적인 또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약을 꾸준히 팔고 뭐 대여해주고 하는 기능은 오랫동안 기능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능이 힘들어졌다 하더라도 서당의 기능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여서 이제 인근 사도들이 모여서 글을 읽거나 하는 기능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까지 그 명맥을 내려왔고, 오늘날 지금같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우리가 경험해보지도 못한 이런 전염병의 시대 때 다시 한번 더 그 역사적 가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존해원이라고 하는 지역의 사족들이 발벗고 나서서 이 지역민들을 위해서 의료기관을 베풀었던 이 존해원이라는 시설이 오늘 시대에는 더욱더 주목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선생님들께서 그 위에 선조분들이 모두 그런 역할을 하셨던 훌륭한 분들이셨고, 그분들의 영향을 그대로 받으신 분들이 지금 와주신 이분들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주 존해원이 오늘날 더욱더 그 의미와 가치가 번창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역시 연구로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주 주시자병원 내과 의료부장이신 임민식 부장님께서 배노장애와 질환 강좌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 초대돼서 참 기쁜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제 추웠지만은 이제 얼른 이제 재밌고 명쾌한 강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비뇨기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 가장 많은 질환 중인 배뇨장애에 관한 질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일 많은 제가 환자를 보고 있는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한 장 처음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전립선이란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제 위치부터 말씀드리면은 방광 아래쪽에 있는 요도를 시작하는 부위에서 요도를 도너스 모양으로 싸고 있는 이제 전립선 액을 분비하는 조직입니다. 밑에 그림에 보시면은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남자 성기에서 요도를 따라서 배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정상 크기는 이제 밤톨만한 크기의 전립선이 방광을 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립선이
연세가 드시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전립선이 커지는 경우를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전립선이 커지면은 전립선이 싸고 있는 요도를 물리적으로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변이 나오는 길이 좁아지게 되어서 소변이 잘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밑에 두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정상 전립선은 이제 밤톨만하게 약 부피가 20g 정도, 그리고 전립선이 커지게 되면은 전립선 크기 25나 30g 이상이 되면은 실제적으로 소변을 나오는 길을 막게 되는 거죠. 예, 다음 넘어가시겠습니다. 전립선의 비대증 발생 빈도는 연령에 따라서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중년이 시작되는 40, 일찍 시작하는 분들은 40대 초반, 보통은 50 초중반부터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60대 그리고 80대 나이가 연세가 점점 올라갈수록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은 급격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예, 다음은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시면은 비슷한 그림이 되어 있는데, 전립선이 점점 커지면은 방광을 누르게 되고 요도를 같이 물리적으로 압박을 하게 돼서 요도가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구 쪽을 보시면 소변을 봐도 소변을 다 본 것 같지 않는, 그리고 소변을 너무 자주 보게 되시는 빈뇨, 급박뇨, 그리고 소변이 제대로 잘 나오지 않게 되는 배뇨 곤란, 그리고 소변을 시작할 때 원활하게 잘 나오지 않는 지연뇨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 다음 보시면 계속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배뇨 증상이라고 소변이 막히게 되는 증상이 있습니다. 소변을 보시려고 시도를 하는데 예전처럼 소변이 바로 나오지 않고 배에 힘을 주시거나, 아니면 소변 보실 때 5초, 10초, 심한 분들은 30초 이상 소변을 보시는데 끙끙 힘을 주시면서 소변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배뇨 증상이라고 소변이 길이 막혀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11쪽에 보시면은 저장 증상이라고, 전립선이 너무 커지면은 방광을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광이 자극받는 증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방광의 역할은 소변을 일정 용량 이상 담아두게 되고, 그리고 일정 용량 이상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배출을 하게 되는데, 방광이 소변을 담아두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소변이 평소에 절반밖에 안 찼는데도 화장실에 자주 가고 싶다, 그리고 소변을 봤는데도 안 시원하다는 자극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은 소변을 보시려고 화장실에 가는 중간에도 소변이 새어 나오는 그런 사회적으로 참 남보기 부끄럽다는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넘어가시겠습니다. 이제 전립선은 어떻게 진단하느냐, 비대증이 어떻게 진단을 할 수 있느냐. 일단 저 같은 비뇨기과 담당하는 분이나 아니면은 내과 선생님, 가정의과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의사 선생님한테 가셔가지고 진단을 받으십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가시면은 물으실 겁니다. 소변을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세세하게 묻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묻는 걸 토대로 저희들이 이분이 어느 정도 소변이 보시기 힘든 건가 증상 점수를 매깁니다. 그리고 증상 점수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소변 검사, 그리고 혈액 검사, 그리고 영상학적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사가 직접 나서서 직접 손으로 만져보기도 할 겁니다. 다음 14페이지 넘어가시면은 병원에서 일일이 하나하나씩 물어보는 증상들이 있을 겁니다. 7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힘을 주시면 소변이 억지로 나오느냐, 소변을 보시다가 의도치 않게 끊기느냐, 그리고 예전보다 소변 보시는 게 힘이 많이 약하다, 그리고 봐도 덜 본 것 같다, 그리고 소변을 보시는데 의도치 않게 실수를 하신다,
그리고 소변을 봐도 다 안 본 것 같다. 그리고 특히 제일 괴롭히는 증상인 주무시다가 화장실에 가게 되는 증상. 그래서 밤에 밤잠을 설치게 된다. 이런 거를 여쭤볼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라고 써놓은 것인데 이 점수 분포를 가지고 이분이 경한 증상이다, 중간이다, 아니면 이분이 굉장히 심한 분이다, 객관적으로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6쪽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제가 사람 의사 손으로 만져본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림을 보시면은 손가락이 항문으로 들어가서 전립선을 직접 만져보는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대략적인 전립선의 크기 그리고 혹시 나쁜 덩어리, 전립선 암의 위험도가 있는지 또는 세균성 전립선염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전립선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조금 불편해도 많이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옆에서 아주머니가 항상 소변 보시는데 끙끙댄다고 그러시는데 본인은 나는 불편한 거 없으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소변 장애를 검사하기 위해서 기계 변기, 즉 검사용 변기에다가 소변을 보시라고 말씀드리면은 객관적으로 환자분이 어느 정도 소변이 불편하시다는 것을 숫자로 다 체크할 수 있는 게 요속 검사. 그리고 소변을 다 보시고 나서 본인은 시원하게 다 보셨다고 생각했지만은 뱃속에 남아있는 잔뇨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 장 18장에 넘어가시면은 영상학적 검사를 하게 됩니다. 아까 손으로 전립선을 만져볼 수도 있다고 하지만은 그건 대략적인 크기 모양을 알 수 있는 거지만은 초음파 검사, 손가락 대신에 꼭 손가락 모양 정도의 손가락 굵기 길이 정도의 초음파를 집어넣어서 전립선의 전체적인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이 있는 경우 일부 암도 즉석에서 진단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단하는 거는 이제 다 남자분들 소변을 보시기 불편하다 그러시면 대부분 전립선 비대증으로 알고 계시는데 밑에 보시면은 이제 동일한 증상이 나타내지면은 전립선 암 또는 요도 협착, 결석 그리고 여자분들처럼 과민성 방광, 즉 신경이성 방광들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검사로서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각 질환별로 치료 방법과 특히 또 약제를 사용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반드시 감별 진단을 해줘야겠습니다. 다음 20쪽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를 보시는데 전립선 치료 방법에는 크게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증상이 경할 때 하는 대기요법, 그리고 심하지 않은데 불편하실 때 약물 치료 그리고 수술 치료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대기요법은 증상이 많이 심하지 않을 때 본인은 불편하다고 오셨지만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불편하지 않으실 때는 조금 기다리시다가 더 불편해지면은 다시 한번 병원을 찾아오십시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수분 섭취 그리고 술이나 카페인이 많이 든 것들을 좀 줄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약물 치료는 밑에 이제 다음 24쪽에 보시면은 약물 치료는 대부분의 오시면은 전립선 비대증 환자의 80% 이상이 약물 치료만으로도 많은 경과 회복을 보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에 쓰이는 약물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제 시간상 이제 넘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28쪽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수술적인 치료 요법이 있는데 어떤 병원에서는 수술로 하는데 이 병원에서는 수술을 안 하느냐 다 이제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보통 이제 내시경적 전립선이 너무 큰 경우 같으면은 배를 열고 또는 복강경을 집어넣어서 하는 개복 수술이 있는데 대부분의 전립선 수술은 요도 내시경적 시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쇄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제 사진을 보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제가 직접 하는 수술 환자인데
요도 내시경 전립선 절제 수술이라고 수술 전 사진과 수술 후 사진이 있습니다. 29쪽, 30쪽을 비교해 보시면은 이제 막혀있던 전립선, 요도를 기구를 통해서 전립선을 내부에서 내시경으로 절제를 해내는 방법이 그렇게 수술법을 그림으로 해 놓았습니다. 예, 수술법 3가지를 했는데 요거는 참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수술 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는 약물 치료에도 호전이 전혀 안 되시는 분, 또는 방광 내 결석이 동반되어서 결석 수술까지 같이 하셔야 되는 분은 반드시 전립선 비대증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예. 다음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으로 넘어가시면은 방금은 이제 남성분들이 이제 흔히 말씀하시는 전립선 비대증이고, 뒷장에는 이제 여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과민성 방광 그리고 요실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8쪽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이제 과민성 방광이라고 이제 흔히들 알려져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신경인성 방광이라고 하는 건데요. 방광을 조절해주는 신경, 즉 배뇨신경들이 어떤 원인, 주로 뇌졸중, 머리를 다치시거나 또는 당뇨병 같은 신경을 다칠 수 있는 질환들에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과민성 방광하면은 제일 첫 번째 떠오르는 게 요실금하고 차이가 뭔가 나는가 말씀을 하시는데, 요실금도 과민성 방광 중에 한 증상일 뿐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소변을 자주 보시고, 그리고 소변 보실 때 못 참아서 화장실 가기 전에도 싸버리는 거나, 아니면은 소변을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과민성 방광으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42쪽으로 넘어가시면은 주 증상이 4가지, 빈뇨, 그리고 절박, 소변을 못 참는 거, 절박성 요실금, 그리고 또는 복압성 요실금이 있습니다. 44쪽을 보시면은 전립선 비대증 그리고 요실금 다 포함해가지고 과민성 방광률은 약 20% 정도, 우리나라 연구 결과에서는 20% 정도, 해외 연구에서는 25%, 35%까지 40세 이상 성인 남성에서 빈번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46쪽 과민성 방광의 증상, 진단. 증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절박뇨 그리고 빈뇨가 있을 때 증상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한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진단하기 위해서 소변 검사, 혈액 검사 또는 방광 초음파 같은 영상학적 검사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49쪽을 보시면은 이제 책자를 가지고 댁에 가셔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주로 소변을 하루에 8번 이상, 즉 소변 보시는 간격이 2시간 이내로 짧거나 또는 소변을 참지 못하는 요 절박 증상이 있을 때 과민성 방광이 가장 강하게 의심되어서 불편하시면은 병원을 찾아오시면은 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뒷장에는 또 이런 설문지, 소변 검사 그리고 검사법들이 나타나겠습니다만은 시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민성 방광이 있을 때 치료, 제일 처음에는 물 드시거나 또는 술, 카페인 음료 같은 이제 외부적인 원인들을 조절하는 게 제일 먼저, 그러니까 생활 습관 개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변이 화장실 너무 자주 간다고 해서 억지로 참을 필요는 또 없지만은 또 너무 자주 가지는 마시도록 그렇게 이제 시간적으로 개선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방광도 조절할 수 있는 약물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일부 부작용이 있기는 하지만은 요실금 또는 요 절박이 있을 경우 방광에도 방광을 조절해주는 방광 조절제 그리고 요도 이완제 같은 약물들을 적절히 사용하면은 삶의 질 개선에 충분한 이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에서 또 큰 문제점, 요실금이 있습니다. 요실금은 방광 기능에 문제 있어도 요실금이 나타나지만은 분만 그리고 복부
비만동에 의해 가지고 골반 근육이 약해지는 경우, 즉 괄약근이 약해지는 경우, 요도를 잡아주지 못하는 경우에 배에 힘을 줬을 때 또는 기침을 하시거나 빨리 걸으실 때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소변이 몇 방울씩 쭉쭉 흐르거나 심한 경우는 옷을 다 버릴 정도로 심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를 복압성, 배의 힘에 의해서 생기는 요실금이라 해서 이런 경우는 약물 치료가 아닌 수술적 요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62쪽에 보시면은 요실금 수술이라고 이제 이상한 그물 같은 그림이 하나 나와 있을 건데 이게 이제 인공 괄약근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해진 골반 괄약근을 이 요실금 테이프로 통해 가지고 몸속에 넣어주는데 폴리프로필렌이라는 아주 안정적인 구조의 이물질을 요도 밑에 약 한 1에서 1.5cm 정도 절개를 해서 인공 괄약근을 넣어주게 되면은 소변을 흘리시는 게 거의 80%에서 90% 이상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또 소변 보시는 게 문제가 있으시다 그러면은 저한테 직접 오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시고 필요하면은 제가 처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신 임 가사님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